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한살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차용증을 쓰고 지인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 갚을 날이 됐는데 갚진 않고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나 봅니다. 물론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기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속임수를 써서 돈을 받아갔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할 뿐이지 금전적인 만족을 직접 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만약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형사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속임수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용에 있어서의 속임수는 뭐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용도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머니 수술비로 써야 한다고 해서 급히 돈을 마련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 생활비로 썼던 경우에 생활비를 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빌려줬겠죠. 네. 그러면 대여금의 용도를 속인 게 되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가 되는군요. 네. 우리 주변에서 사실 친구들끼리 돈 조금 뭐 빌리고 뭐 빌려받고 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도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핸드폰 번호 바꾸고 막. 돈이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서 한번 네. 상대방의 주머니로 건너가잖아요. 그거 받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인, 특히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락까지 끊어버리니까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다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이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갚을게 라고 했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로 변제 기한이 도래한 후부터 지연 손해금을 발생합니다.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 약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자와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이자는 변제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고 지연 손해금은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안 됐을 때 민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이 없어도 내가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입증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여금 약정 사실, 둘째는 돈을 지급한 사실, 셋째는 변제 기한이 지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약정 사실은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명칭이 중요하진 않고 대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구두 계약,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을 서류 작성 없이 말로만 체결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도. 있습니다. 네. 다만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대여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상대방과의 관련된 대화 내역 등 이제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를 독촉한 통화 녹취나 문자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새로 쓰자고 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돈을 구두로만 빌리고 받고 했을 경우에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다라고 우기는 케이스들도 만나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것인데 증여다. 네. 증여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반환해줘야 될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소송을 할 때 계약이라는 거는 나와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내가 빌려준다. 상대방은 갚는다. 이 의사표시가 문서로 있으면 그게 차용증이고요. 카톡 형태로 있어도 되고 녹취 형태로 있어도 되고 문자 형태로 있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나와 저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대체로 인정해 주는군요.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럼 뭐 그 이체 없이 요새 그런 사람 정말 없습니다만 현금 다발 들고 가서 이렇게 준 경우는요?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준 사실도 입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받은 사실 없다고 부인하면 네. 그러면은 증명이 안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CD기에서 출금한 내역 있잖아요. 네. 출금한 내역이라도 가지고 그리고 그 즈음에 상대방이 나 돈 좀 빌려줘라고 한 어떤 문자나 녹취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차용증 한 장 있으면 되게 편한 것을 엄청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차용증이겠다. 그러니 차용증을 아주 잘 작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차용증에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한이익에 상실되는 경우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이제 받는 게 그래도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용증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리고 차용증을 이제 받는 게 그래도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용증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겁니다. 아, 차용증을 또 공증을 받아요? 예, 그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근데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쌍방이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공증사무소에 모두 출석해서 공증인 앞에서 공증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증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해야만 상대방의 자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증을 하면 이 소송 과정을 생략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하고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강제 집행을 했는데 자산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아무리 살펴봐도 재산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일단 승소 판결문을 받아두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유체동산의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집에 있는 물건은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요. 빨간 딱지로 인해서 변제에 대한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면 당장에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처분할 재산이 파악되면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혹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게 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지인이 나 이번에 새로 사업하는데 너 투자 한번 해라 그러면 그걸 투자하는 것도 돈 빌려주는 거고 사실상 머릿속에서는 비슷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정말 열심히 사업했는데 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도 투자금을 얄미워서 돌려받고 싶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동료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동산 회사에 돈을 넣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 많이 벌었다. 나한테 돈 맡기면 너한테 연 2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줬던 사건이 있어요. 투자와 대여의 차이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입니다. 예. 반면에 사업 성과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경우에 사업이 잘 안 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케이스인데요. 네.
전원주택 분양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 계약서에 언제까지 착공, 언제까지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 약정에 따라서 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투자라는 걸 했지만 막상 손해를 보니까 투자가 아니었다, 대여금이었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용이 손실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원리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손실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제 동료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약정한 대로 그 투자처에 전액 송금했어요. 근데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건 투자금이 아니었어, 대여금이었어.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어도 나한테 다 돌려줘.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네.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송금한 사실을 다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라서 사업 현장에 가본 적도 있었고 투자처 대표한테 사업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 대여금이라면 보통 이자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자도 지급된 것이 없고요. 상대방이 이자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여금으로 보기 부족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자,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인과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미 돈을 빌려줬고 반환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 공증, 예금 채권 가압류나 다른 강제집행 방법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인이 투자를 권한다면 물론 그것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지인이 적당히 꼬드기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언제 오냐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리고 경제적인 전망이 안 보일 때, 그 남들은 돈을 훨씬 잘 불리고 있는 것 같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금이 넘어간 후라면 계약상 반환 가능성이나 사기 고소 등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잘 또 도움을 받으셔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얘기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